네, 반갑습니다. 지도LP 군무원학원 대표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설명을 갑작스럽게 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다시 하고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 그 다음에 합격 전략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전체의 목차를 보게 되면 군무원 일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 채용 방법. 사실 채용 방법이 중요한 거는 내가 합격 전략하고도 연락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경채로 갈 것인지 공채로 갈 것인지.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여자분 잠깐 상담했는데 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장애 직렬을 이용해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채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 인원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전체적인 거는 제가 군무원을 준비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직렬별 채용 인원 분석하고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군무원학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많은 합격생을 냈는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Q&A를 할 텐데요. 이 Q&A 때는 이제 저도 있고 저희 면접하시는 김동수랑 같이 정확한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일반 채용 방법, 그다음에 채용 인원 분석, 그다음에 주요 인원과 합격 전략, 그다음에 전체적인 군무원에 대한 저희 지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공이 뭐냐, 뭐 직장생활 하셨냐, 그다음에 뭐 군 생활을 뭘 했는지 이렇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기 합격 전략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내가 캐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직렬 선정이 그 군무원 준비의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렬을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합격 전략까지 다 꼬이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되도록이면 이제 군무원 전문학을 이용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 직렬 선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직렬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땐 거의 60% 이상 됩니다. 가끔 보면 뭐 3개월 만에 붙었다, 뭐 6개월 만에 붙었다. 제가 참고로 2달 만에 붙은 분도 있어요. 경채로. 경제 8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한 나의 위치를 알고 거기는 직렬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출제 방향이라든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군무원 전문학원하고 일반 공무원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내죠. 거기 고시계, 뭐 인사계획 이런 데서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이 잡혀 있지만 군무원은 매년 달라요.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쉬웠는데 올해는 경영이 어려웠다든지, 작년에 행정하기 되게 쉬웠는데 올해 어려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막 거의 퐁당퐁당 막 이런 경우도 많고, 특히 정보사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정보 우리 군사정보 쪽과 기술정보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대에 있는 모 교수님 책에서 그대로, 그것도 자기 2019년도에 낸 책에서 그대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출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법 총론이에요. 근데 군무원은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일반 공무원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시험 풀다 보면 이게 이상한 지문이 나와. 그럼 이게 뭐예요? 강론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제 범위가 공무원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문학 쪽이 좀 비중이 높다고 하면 군무원은 어디 쪽이죠? 문법이나 비문학 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일반 공무원 그 교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법, 비문학, 문학 하시면 다시 문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출제 방향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이제 출제 경향이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나에게 맞는 이제 공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서 중심 할 건지 뭐 문제은행 중심 할 건지. 근데 기출 중심 가는 분도 계신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군무원 시험은 기출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기본서를 해독수를 늘려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새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격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4월 달에 뭐가 나오죠? 모집공고가 뜨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급수도 정하고 그 다음에 경채를 할지 공채를 할지도 정해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나의 현재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합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리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직렬 선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합쳐서 합격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단기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4개월, 물론 뭐 여기 이제 더 오래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일단 직렬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출제 방향을 아시고, 거기 공부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른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단기 합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이란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먼저 말씀드리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공무원상으로 보면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특정직 공무원, 이게 공무원이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조선대학교에서 한번 그 교육학과 애들 대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무원 설명했더니 앞에 있던 여자분이 뭐 군화는 신나요? 머리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을 입나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해주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발이라든가 이런 군인이나 그런 영향이 별로 없고요. 그냥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 계세요. 이게 군무원이니까 괜히 군인처럼 헷갈려가지고 보통 이 광고 같은 거 봐도 막 군인들 나오고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전혀 군인이랑 연결이 없다. 연결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군인의 전투를 목적으로 구성된 거고 군무원은 그 전투를 목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조해주는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에 따른 기본적인 연금이라든가 급여가 가는 거고요. 또 군인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받는 혜택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 공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간단히 뭐 PX 같은 이용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군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양쪽의 혜택을 같이 보는 것이 어떻게 군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무지인데요. 이게 이제 국방부 같은 게 직할 부대에 근무하게 되고 육해공군은 이제 각 그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그게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상담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방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뭐 용산이나 계룡에서 근무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국방부에는 군무원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죠? 그거는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합격하는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직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강당에 모여요. 이렇게 강당에 모여가지고 각 직할부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재정단, 뭐 예를 들어서 정보본부, 뭐 그다음 합참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부대들이 많겠죠. 예하 부대들. 그러면 각 거기 인사 책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단은 이렇고요,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전체 인원이 얼마인데 군무원 인원이 얼마고 군인이 비중이 요정됩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이런 거예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성적 순으로 골라요. 각 직할부대별로. 그럼 직할부대 가시면 그 직할부대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할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육해공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또 군인들하고 같이 뭐 막사 생활하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군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대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군인보다 군무원끼리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훈련하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 참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무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을 사실 이제 2019년도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국방 인력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5%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5%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을 이제 1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이 있으면 이제 전투군인과 비전투군인이 있죠. 그럼 전투군인의 비중이 한 17만 명 정도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를 비전투 쪽에 있던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투부대 쪽으로. 그럼 그 자리를 민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군무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2018년도 8월 달에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주요 내용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군수 행정 교육도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들 민간인 중심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군인은 그러니까 비전투에 있던 군인을 전투부대 전환한다. 이렇게 돼서 2019년도부터 이제 군무원에 대한 모집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변화들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무원 직렬은 크게 이제 행정 직렬과 기술 직렬로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가산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직군 내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행정, 사서, 군수, 군사점, 기술, 수사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을 못 봤어요. 왜냐면 이제 주로 유지보수 관리거든요. 이쪽은 행정직군에 있는 저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행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쪼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군수나 사서나 군사정보기술 수사가 나온 거지 예전에는 전부 다 행정직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는 실제 행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장직이고 그 현장직에서는 유지보수 관리다 보니까 자격증 있는 분한테 당연히 뭐랄까요? 면접 볼 때 유리하겠죠. 그죠? 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한테. 근데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또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격증이 없어도 시험을 보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아놓으니까 이게 실무에 투입이 안 되잖아. 자동차 관련된 정비 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자동차를 고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3점을,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 5점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야. 정말 이 직렬은 자격증 없이 시험을 볼 수 없어. 그런 직렬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부분인데요. 이게 좀 민감하죠. 사실 민감한데 여기 보면 이제 9급 1호봉이 여기 보면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대충 3,3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 10호봉 되게 되면 한 4,300 정도 되게 되고 7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한 3,7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당이라든가 호봉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요새 뭐 급여 너무 작아서 뭐 군무생활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비교하다 보면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충 3,300 정도니까 그리고 구직 희망 연봉이 대충 3,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용 방법인데요. 이게 제가 이걸 왜 표를 만들었냐면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군무원 그러면 다 공채를 생각하시는데 경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군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무근무 경력관도 있어요. 요번에 저도 가끔 봤는데 들어서 뉴스에서 봤는데 살인 사건 난 거 있죠. 그 군무원이죠. 그분이 보면은 군무원이지만 뒤에 보면 앞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네, 임기제 군무원이세요. 임기제. 그러니까 임기제는 이제 계약직 군무원을 보통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무원이에요. 일반 군무원이고 이 중에 공개 경쟁 채용이 공채와 경력 경쟁 채용이 경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 두 개죠. 그러면 이제 경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직무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면허증, 학위등이 있으신 분들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육학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채용 방법에 대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경채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군 경력, 민간 경력,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 자격증 경력, 그다음 학력 경력 되게 다양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공인이 뭐 학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인 거는 시험 과목을 2과목밖에 안 봐요. 전공 과목 2과목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공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거죠. 이제 필기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한국사, 9급은 전공 2과목, 7급은 전공 3과목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경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어, 한국사, 국어가 없죠. 그 예전에 이제 지금 사이버사에 들어가 계신 그분 8급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뭐 학원을 다니시다가 노란색 학원이었어요. 참고로 노란색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을 다니시다 이제 우리 학원에 오셨어요. 저 중계동에 그 학원이 없어져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생활 지금 한 4년 했는데 그 대표님 보고 나 지금 직장 그만뒀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뭘요? 합격을. 그래서 이제 그 합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계 업무를 한 4년 하셨더라고요. 그 보통 8급이면 회계 관련 업무 2년 이상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됐어.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4개월 만에 8급 합격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이버사가 이제 합참 맞은편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들어간 데가 사이버사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위치가 발견했죠. 그 아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사이버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첩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 그걸 8급으로 들어가셔서 그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학원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본인한테 맞는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준비하는 건 일단 공채하고 경채 중에 이제 어떤 걸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공채는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연령만 보면 됩니다.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 이상이고 8급은 18세 이상이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당 자격 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를 마치셔야 돼요. 또는 면제가 되신 분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임용 전일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이나 퇴직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군인 신분으로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 복무 기간에 남아 계신데 미리 준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경찰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저희랑 상담하셔서 경찰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급사 대충 나오는데요. 4급이 소령이고 5급이 대위예요. 6급이 준위, 7급이 원사나 상사, 8급이 중사. 이 보통은 이제 계급으로 이제 보통 급수를 나눌 때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대위분들이 5급 가기는 정말 힘들고요. 보통 이제 중령이나 소령분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보통 대위분들이 7급으로 많이 갑니다. 7급 쪽으로 많이 가고 8급은 잘 안 나와요. 그 중사 쪽은 이게 재작년에 이제 행정 쪽에서 몇 개 나왔었거든요. 이제 취업 관련된 쪽으로. 근데 잘 안 나오고 사실 9급 하사로 갈 거면 사실 공채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건 일단 급수별로 되어 있는 요구 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발 과정인데요. 이제 시험 절차는 공채와 경채가 나눠집니다. 공채는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경채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기를 시험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입니다. 그 서류 전형, 필기 면접인데 서류 전형이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저 여기 지금 안 계시죠? 777에서 근무하시던 뭐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7급을 그 777에서 이제 나오셔서 군무원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오셨어요. 그 원서를 이제 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아서 경채랑 공채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뭐도 못 봐요? 공채도 못 봐요. 공채도 못 봐요? 그러니까 경채를 넣었는데 이게 서류 전형에 떨어져 버리니까 필기시험을 못 보는 거지. 그럼 그분은 이제 원서를 예전에는 이렇게 2개씩 넣고 했는데 물론 경채 공채 구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경채에 넣어서 떨어졌으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채 시험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이 경채는 이런 경우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확실한 경우나 또는 국어가 안 나와. 고성적이 정말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 과목 정도만 해서 대충 60점 이상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리고 단기에 한번 해볼 만한데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채보다는 공채가 나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채는 좀 이따 이제 모집 인원에서 필기 합격자 수에서 결정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공채 같은 경우는 1.5배수거든요. 경채는 보통 조금 뽑거든. 1명, 2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이면 3명을 뽑잖아요. 그럼 면접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부대 출신이거나 경력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확실한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12월 달 지금 나왔죠, 공고가. 그러니까 이제 무시험 전형이 있어요, 경채가. 그래서 1차 시험 때 예를 들자면 경채 모집이 이번에 되게 많았죠. 근데 못 채웠어. 왜? 근데 꽈락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꽈락 60을 넘어야 되거든요. 일단 행정 쪽이나 군수 쪽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못 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못 뽑은 인원을 어떻게 이번에 2차 때 무시험 전형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노린다면 한번 노려보는 거지. 그리고 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뭘 준비할 수 있어요? 네, 공채 준비하면 되거든. 그때 경찰 다시 늦통 공채 그건 4월달 결정할 거고 지금 현재는 그건 이제 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필기시험이나 성적을 보고 결정할 거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넣어보겠다. 그러면 이제 12월달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뭐 다시 내년에 4월달, 7월달에 있는 공채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넣어보면 괜찮은데 4월달에 경채 공채 넣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공채 시험도 못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일정인데요. 보통 4월달에 모집 공고가 뜨죠. 그러니까 이 모집 공고는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90일 전, 즉 3개월 전에 발표가 납니다.
네,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6월 달에 본 적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보다 3개월 전에 발표 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기준은 언제 잡냐면 7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을 잡아요. 항상 기준을.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커리도 7월 첫 번째 토요일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여기 노량진에 있는 그 일반 학원들은 대부분 국가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4월 달에 거의 끝내놓은대요. 같이. 그리고 나머지 그냥 모의고사 보기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는데 우리 그때부터 바빠지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4월 달부터는 변형 문제도 풀어야 되고 동영도 풀고 바빠지는데, 이제 일반 학원 다른 학원들은 그 국가직에 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수업을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모의고사나 자습 형태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무원하고는 그 일반 공무원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4월 달에 모집공고 뜨면 그때부터 바빠져요. 어찌 됐건 이제 4월 달에 모집공고 뜨고, 근데 원서 접수는 언제부터? 5월 달부터 하죠. 근데 이 원서 접수에 주의할 시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중복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이면 각각 하나씩 넣고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예상 경쟁이 나오죠. 그 경쟁을 내가 고를 수가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공석이 많이 나와요. 내가 육해공군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육군이 경쟁률이 한 3대 1밖에 안 되는데 공군은 한 15대 1 돼. 근데 성적이 애매해. 그럼 어딜 가요? 공군 취소하고 육군으로 가죠. 그럼 공군에 있던 데는 다 뭐가 돼요? 공성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 문제가 뭡니까? 그때 강의실이 모자란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중복 지원 안 돼.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육해 공군 중에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에 어디? 내가 원하는 곳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도 한번 넣어보고 육군도 넣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문자가 날라오더라고. 중복 지원 되셨습니다. 하나를 포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양쪽 다 안 됩니다. 불합격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넣어볼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원서 접수하고 왜 그 취소하는 기간 있죠? 그때까지 취소하셔도 돼요. 취소하셔도 돼요. 근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는 넣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이제 7월 달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9월 달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합격자 발표 나고 면접일까지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필기시험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면접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 학원이 요번에 거의 90% 이상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딴 학원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면접을 시작합니다. 면접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 연습을 많이 못해요. 그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모의 면접 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7월 달에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해서 바로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예상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상 점수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대충 예상 점수 뽑거든요. 그럼 그 점수를 보고 일단 바로 시작하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면접에서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필기하고 면접하고 요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특히 육군 쪽은 뭐 국방부나 뭐 나머지는 좀 길어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직은 행정이나 군소보다 좀 뒤에서 보더라고. 예전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뒤에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미리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4지선다형이죠. 그러니까 5지선다 아닙니다. 수능처럼 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과목당 25문제씩 보고 과목당 25문제를 25분 동안 풀죠. 그러면 우리가 7급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몇 분 보는 거예요? 100분을 보는 거고, 9급 같은 경우는 3과목이니까 7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게 1분에 한 문제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피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풀어놓고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하여튼 이 너무 꼼꼼하게 풀다 보면 뒤에서 꼭 한 과목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게임이니까 모르는 거 남겨놓고 그냥 먼저 풀고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필기 합격자는 어떻게 하죠? 보통 1.5배수.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이 많은 경우에 1.3배수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어봤지. 분명히 법령상 1.5인데 1.3이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고문 있죠. 그거 자체가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3배수 뽑으면 된대요. 네, 제가 따졌어 한번 전화해서 왜 1.5배수하고 1.3배수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찌 됐건 원칙적으로 1.5배수예요. 그래서 육해 공군 전부 다 1.5배수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1.3배수까지 뽑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위원은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3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을 더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명이면 몇 명? 3명. 2명이면 몇 명? 4명. 3명이면 몇 명? 5명을 뽑아서 이제 면접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요번에 여기 정모지 그 국방부 합참 7급 1명 뽑았죠. 이번 합격자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이었어요. 왜 5명이었을까요? 1명이면 3명 뽑아야 되는데 동점자가 3명이었어요. 동점자 3명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1.5배수지만 어떻게? 동점자가 나오면 다 뽑아줘요. 동점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등수에 걸리는 동점자는 다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모집할 때 3명이 아니라 몇 명까지? 5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동점이 나오면. 그래서 특히 군수 행정 이렇게 모집 많은 곳들은 동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50명인데 막 18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뭐 때문에 동점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기준이 필요 없고요. 네. 자, 이제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직렬별 이제 전공 과목 보게 되는데, 이 군무원이 공무원보다 좀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맨날 이렇게 보면 그 지식인에 제가 가끔 댓글 달 때 보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군무원이 쉽죠. 왜? 영어, 한국사는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매일 영어, 한국사 해야 돼. 그죠? 근데 군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국가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군무원 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당연히 과목이 비슷하니까.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저 같으면 안 하지. 왜? 내가 영어, 한국사에 대한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그 행정이면 국어, 행정법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영어, 한국사 하는 시간에 차라리 경영학을 넣으면 군수 7급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 때문에 굳이 내가 9급, 그 공무원 9급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의지가 나는 군자 들어가는데 싫다. 그냥 군과는 연결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를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진짜 공무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급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죠. 참고로 우리나라 시험 과목 중에 4과목을 시험 봐서 한 70점대나 60점대 후반으로 해서 7급이 될 수 있는 시험은 군무원밖에 없을걸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사실 군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9급보다는 그 7급을 많이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승진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7급 따신 분들 벌써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번에 6급 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좀 약 올릴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보통 7급으로 들어가시면 대충 3급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인사 쪽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7급에 3급까지. 참고로 9급으로 들어가시면 6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0명 들어가면 한 5명 정도가 한 5명 정도 5급 타나? 네, 대부분 6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차가 많이 나죠. 급차가 난다는 얘기 뭐예요?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정년했을 때 연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호봉이나 이런 것도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실 때 물론 여기 9급, 나는 9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되도록이면 7급을 많이 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 권하는 이유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노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이제 공인시험 대체되죠. 그게 이제 군무원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영어는 이제 지텔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영어부터 잠깐 볼까요? 토익도 있고 토플 있고 탭스 뭐 많아요. 여기 지텔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익보다는 지텔프를 많이 권하죠. 그 이유는 지텔프 시험 일단 시험이 정형화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문법, 독해, 그다음에 듣기 일단 찍고 독해 문법에서만 정형화된 문제를 풀어서 대충 점수 맞추면 되니까 참고로 9급은 제가 장담 하루면 되지 않을까 싶고 7급도 한 4일 정도면 47점 안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토익보다는 지텔프 쪽을 저희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보통 이제 3년 동안 유효한데요. 이 계산하실 때 이제 또 특히 유튜브 그 지식인 들어가면 맨날 물어봐요. 내 시험으로 영어 시험 봐도 되나요?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3년입니다. 3년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군무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놨어요. 지금 참고로 한국사는 없어졌죠, 기간이. 그래서 영어도 늘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발표난 거로 보면 그 내용은 제가 좀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건 영어에 대한 건 지금 몇 년이다? 3년입니다. 3년. 그럼 이게 계산할 때 역사에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조심할 게 하나. 첫째, 그 성적표를 사진을 찍어놓던 원본 그 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 예전에 한번 그 토익 같은 토익위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토익위원회에서 내 성적표를 볼 수가 없어요. GTF도 마찬가지예요. GTF는 GTF 코리아에서 하잖아요. 근데 GTF 코리아 들어가면 내가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사용하는 건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는 2년인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건 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째 내가 내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 그 증거를 뭐로 만드셔야 돼요? 네, 사진을 찍어 놓던 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3년을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2년 만에 끝나요. 예전에 원서를 이제 접수해야 되는데 가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 나한테 따져. 3년이라며요. 근데 운영하는 곳에 2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코리아 내가 그래서 토익위원회 전화했었어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성적표를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사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정확한 날짜랑 점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게 좀 주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는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4급, 7급은 3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기존의 4년에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다시 봐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예전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기간이 없어졌어요. 올해 시험부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 심화를 보는 게 나을까요? 기본을 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 심화는 지금 4급이니까 80점이고 심화는 3급이면 60점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찍을 거 70점 나올 수 있으니까 70점 나오면 기본 80점은 안 되니까 심화가 60점이니까 심화는 통과인데 기본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심화 봐야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달라요. 문제 다릅니다. 심화는 5지선다고요. 기본은 4지선다요. 그 문제 구성이 달라. 참고로 이게 예전에는 고급, 중급, 초급이었죠. 그 초급이 5급, 6급. 그 다음에 중급이 3급, 4급, 고급이 1급, 2급이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초등학교 애들 많이 보는 게 중급까지 보기도 하고 초급 가면 이제 걔네들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세 개다 보니까 이 역사편찬위원회죠. 여기 한능검 주관하는 곳이 거기서 1급하고 고급하고 중급을 합친 거예요. 문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2, 3급이 된 거고요. 중급하고 초급하고 합쳐서 4, 5, 6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전에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에는 중급 문제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쉬워졌죠. 그러니까 기존의 점수에서 올라간 거야. 80점으로. 이해가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60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쉬워졌으니까 점수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4급 같은 원래 그러니까 중급에 있던 3급은 원래 뭐예요? 원래 70점이었는데 고급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점수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4급은 원래는 60점인데 이제 초급 문제 들어와서 쉬워졌죠.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80점으로 올라간 거죠. 이해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좀 편하게 해서 바꾼 거지, 걔네들이. 근데 어찌됐건 심화냐 기본이냐 봤을 때 저는 7급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3급을 보게 해요. 그리고 기본을 못 보는 그런 해도 있어요. 그게 되도록이면 심화 쪽을 공부하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화 쪽으로. 저는 심화 쪽을 권해요. 근데 아니야, 나 한국사 정말 약해. 근데 기본을 볼 수 있어? 그러면 기본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근데 처음에 준비하신 분들 일단 심화 쪽으로 준비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아까 이제 7급은 아까 대체되고 국어 3과목, 9급 2과목, 경체 이제 2과목밖에 안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볼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거예요. 6급하고 7급은 7급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경채에 6급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시험을 봐요? 6급 시험지가 없어요. 무슨 시험지 보는 거예요? 7급 시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8급 있었죠. 중사들, 여기 중사 계신 분들 8급 지원했어요, 경채. 그럼 그분은 8급 시험이 있냐? 8급 시험이 없어요. 그럼 뭘 봐요? 9급 공채 시험 중에 전공 과목 2과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6급은 7급 시험 과목 중에 전공 과목 2과목을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시험 과목이 없다. 그냥 그러니까 6급, 7급은 7급 시험을, 그 다음에 8급, 9급은 무슨 시험을? 9급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이 면접이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제가 계산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면접에 대한 평가 요소는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 그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그다음에 품행, 그다음에 전문 지식, 창의성, 발전 가능성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2번하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관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의사의 태도 이렇게 5개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가관이나 가치관이야 뭐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 부분인데 이 전문성이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직렬 선정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에 가면 대부분 질문할 때 뭐냐면 군수직 전공이 뭐예요? 대부분 경영학입니다. 그럼 경영학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근데 갑자기 아니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제일 처음에 그 면접관이 물어보는 게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때 뭘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 그것도 전공과도 연결되지만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앞으로 나의 자기 발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면접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그리고 5개 평가 요소라는 것만 알면 되세요. 그리고 각 5개 요소 평가 요소를 수, 우, 미, 양, 가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5점부터 어디까지? 3점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H학원에 노량진에 있는 H학원에서 그 P로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그 면접 그 설명을 했어요. 그 우리가 보다가 좀 웃었어요. 그 웃은 이유 뭐냐면 3단계 평가라 얘기하시더라고. 상중하. 공무원은 3단계입니다. 공무원은 3단계예요. 근데 군무원 몇 단계예요? 5단계예요. 5단계. 다릅니다. 평가 요소가 달라요. 그리고 그 평가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단계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5개 영역이니까 각각 5점씩. 그러니까 전체 몇 점이죠? 2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15점이 넘으셔야 돼요. 만약에 15점이 안 되시면 꽈락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 뭐 본인 몰라요? 그 면접 가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일단 15점이 넘어야지 15점 이상자 중에서 이제 그 점수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 결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종 합격 결정인데 필기가 50%고 면접이 50%예요. 그러니까 각각 50점씩. 그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50, 면접 50.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인 환산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자면 필기 같은 경우에 100점 맞았잖아요. 100점 평균 100점이죠. 만점이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50이 나오는 거고요. 면접은 25점이었죠 아까. 그죠?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필기 점수 2점과 면접 점수 2점이 만약에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1 했기 때문에 원래 4점이 되는 거고요. 면접은 곱하기 1 했기 때문에 원래 점수 1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면접 1점이 필기 평균 4점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기 그 필기 아까 1.5배수의 끝에 자락에 걸리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10점 거의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면접에서 2점을 높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8점을 앞서게 되는 거죠. 다 뒤집는 거예요. 참고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원이 요번에 지금 저기 우리 김동현 선생님 계시지만 면접에서 거의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못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면접 볼 때 운이라는 게 좀 있어요. 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너무 평이하게 해버리면 우리 학원은 면접을 잘 봤는데 딴 애들 똑같이 점수 주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나오면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면접 참 잘 봤어요. 면접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 나에 대한 배려를 잘해주시고, 네, 감사하게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는 다 똑같아. 다 3점이에요. 4점이요, 4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딴 사람보다 1.5배니까 밀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해서? 전문성에 발전 가서 내가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진짜 운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그 귀인 이론이라고 배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원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운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필기 점수를 월등하게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필기는 어쩔 수 없이 높아야 되고 대신 이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수험생이 있고 B라는 수험생이 있어요. 자, 국어 78, 행정법 77, 행정화 79 해서 전체 78점 맞았어요. 평균. 그죠? B라는 수험생은 국어 74, 행정법 70, 행정화 72, 평균 72점. 누가 높아요? A가 높죠. 평균 지금 6점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면접을 봤는데 A라는 수험생은 19점을 맞았고 B라는 수험생은 21점을 맞았어요.
몇 점 차이 나요? 2점 차이 나죠? 그럼 아까 몇 점이에요? 8점을 앞서게 되죠? 그럼 합치면 아까 78 나누기 2하니까 39, 면접 19점 곱하기 2하니까 38. B랑 학생은 평균이 72니까 나누기 해서 36, 면접이 21에서 곱하기 2, 그래서 42. 그러니까 이 친구는 78이고 A랑 학생이 77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면접도 중요합니다. 면접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학원이 면접은 거의 최강이에요. 아 진짜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최강입니다. 네,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믿고 했던 어느 정도 필기만 잘 따라오시면 그냥 최종 합격 간다. 아, 목이 다시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취업 지원 대상자와 의사 상자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취업 지원 대상자 중에 국가 유공자예요. 참고로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독립 유공자셨는데 나는 이게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어렵습니다. 집게만 돼요. 손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보훈처 쪽에다 물어보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가 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어찌 됐건 취업 지원 대상자나 의사사 대상자 10점까지, 그러니까 3점에서 10점까지 내가 할당을 받아요. 가산점이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평균 10점이에요. 과목당 10점이면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랬죠?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나눠주고, 기술직군은 2016년도부터는 자격 요건,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바뀌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게 유지보수 관리니까 당연히 기술사나 기능사처럼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사는 3점, 기사는 산업기사 이상 5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직군에선 사서, 그 다음에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제일 중요한 영양관리. 이 분들은 시험을 보시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그러니까 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시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사이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셨는데 자격증이 없어. 그럼 일단 뭐예요? 자격증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있으신 분만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 채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남자는 일단 병역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용 전에 이제 퇴직이나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그 요소에서 부분에서 전역군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 대위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나왔어. 근데 5년이 지났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공채 보셔야 됩니다. 경채는 어떻게? 제대하고 3년 이내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뭐 그렇게 3년 이내에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박사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관없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있으시면 3년에 대한 적용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군 경력으로는 안 되는데 뭐 전기기사 뭐를 가지고 내가 일을 뭐 한 3년 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경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 경력이 아니라 무슨 걸로 가는 거죠? 자격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내가 5년 전에 뭐 그만둬도 상관없는 거죠. 예, 3년 이내에 그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얘인데요. 이게 이제 보시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가끔가다 이게 다 돼야 되는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경력이고요. 2번은 이제 군무원이나 공무원 경력을 말하는 거고, 3번은 석사 이상 학위를 말하는 거고, 4번은 이제 이게 민간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하신 분을 뽑는 거예요. 이건 급수가 6급이죠. 그러니까 높죠. 그러니까 보통은 4년 정도, 3년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6급이라서 오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되면 경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전체 다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내가 여기 필요한 내 해당하는 것 하나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용 유예인데요. 요번에 저기 전산 합격하시고 이제 임용 유예 하신 분도 계신데, 이게 임용 유예는 보통 2년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딱 이유는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학업. 내가 학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군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나 재학 증명서, 휴학 증명서를 내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저번에 공군에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이 임용률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학년 맞춘 거야. 그러니까 1학년. 그러니까 2학년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대학교를 몇 년 다녀야 돼요? 3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2년을 해서 내가 졸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충 몇 학년? 3학년 복학생이면 되죠. 근데 2학년 2학년 1학기 복학이라든가 2학년 2학기 복학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수 있는 시점까지 2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학년 마치고 3학년 복학인 경우에는 되죠. 그 예전에 그래서 3학년 복학해서 또 공부 또 해가지고 9급 합격하시고 복학해서 이거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네, 7급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학교 다니시면 또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집 예증 증명서나 군 복무 중이라는 경우를 이제 임용 통지서나 복무 확인서를 내시면 이제 군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연기가 되죠.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 해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치료를 받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가. 그러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내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 유예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인데요. 근무지 지역 선정은 아까 최종 합격 절정 뭐라 그랬죠? 필기하고 면접의 합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최종 합격 점수가 같아. A랑 B랑.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요? 면접 성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지 선정할 때 필기 성적하고 면접 성적이 똑같아. 그럼 무슨 성적이 높은 걸? 합산 점수가 똑같으면 근무지 선정할 때 우선되는 건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 성적 우수자. 근데 면접 성적까지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연장자순입니다. 네, 연장자순입니다. 나이 먹은 게 이럴 때 유리해요.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공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지역을 쓰게 됩니다. 이게 1지망 10지망까지는 육군이 보통 그렇게 되고, 육군이 보통 10지망이고, 공군이나 해군 보통 5지망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직렬마다 다 달라요. 행정은 진짜 강당에 모여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시면 입구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양쪽 붙어 있기 때문에 성적하고 근무지. 그럼 그 성적의 순으로 이렇게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뽑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방부는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의 틀이 아니에요. 네, 직렬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성적순이다. 성적순이다라는 것만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인원 분석인데요. 2019년도부터 4,000명 이상 계속 모집했습니다. 그건 아까 전에 국방력 2.0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체 비중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체 비중이 높았죠. 그게 이제 공채가 이제 7급 많이 뽑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경체 비중을 좀 높여서 이번에 나왔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경체를 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공채를 돌리자라는 생각이 돼서 공채에서 또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7급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네, 7급을 내가 많이 뽑을지 9급 많이 뽑을지 그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직렬로는 일단은 군수 쪽이 행정문화를 많이 권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시험 과목이 행정법이 어떻게 되죠? 일반 공무원 시험 과목 동일하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넘어오죠. 그때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경영학이 공무원 시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군수 쪽이 조금 유리한 거고, 그죠? 그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 행정으로 편제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군수를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수 쪽이 조금 더 인원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군에 따라서.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이 뽑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 장비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통신 쪽이 좀 강화될 것 같고, PC라든가 이제 정보전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산 쪽도 좀 유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보 기술정보 쪽도 정찰 자산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이제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된다는 건 약간 잘못됐고 줄진 않았어요. 이제 전체 준 비중에 비해서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별 연도별 채용 인원인데요.
아까 2019년도 많이 뽑았다 그랬죠. 4,000명 이상. 여기 보면 이제 3,966명, 20년도에 4,139명, 그다음에 21년에 6,873명, 그다음에 22년도에 6,244명, 그다음에 23년도에 4,299명, 올해 3,918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많이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비하면 줄었죠? 여기 보세요. 2018년도 몇 명 뽑았어요? 1,285명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2017년도 대비해서 10%가 늘었다고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군무원 인원 늘었다고. 근데 그 인원과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도. 네, 3,918명이면 나쁘지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특히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한 3,000명, 4,000명 준비할 때 있었는데 지금 뭐 1,000명대로 준 것 같아요. 대충 이 응시 인원을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각 직렬별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요건 이제 다시 보면 연도별 19년, 20년 이렇게 쭉 계속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되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인원은 줄어도 군마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해군은 오히려 늘었죠. 그죠? 작년에 295명에서 401명으로 106명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보통 해군 매니아들 있죠. 저기 남쪽에 네, 진해를 중심으로 창원 쪽으로 이렇게 그 바닷가 쪽 분들은 또 해군을 선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2023년에 4,299명에서 3,918명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닿는 건 오히려 늘었죠. 그죠? 해군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 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보면 이제 육군이 2,774명, 그다음에 국방부가 347명, 약 9% 정도 차지하고요. 해군이 401명, 그 전체 인원 약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공군이 238명, 6%, 그다음에 해병대가 158명으로 약 4% 정도. 그러니까 전체 모집의 한 70% 이상은 다 육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장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채 비중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는 장애 구분 모집이라 하거든요. 장애 구분 모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직렬 이용하는 것도 군무원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대구에 계신 모 분인데 모 학원을 다니셨어요. 영등포에 있는. 근데 거의 장애 구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정보직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보직은 사실은 장애 구분 모집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구분 모집을 하실 분들은 행정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육시가 너무 되거든. 근데 경영하기 가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군수보다는 행정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까 전에 일반 공무원은 공채는 뭐가 누가 유리하다 그랬죠? 그 경영학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 그랬죠? 공채가 유리하지만 장애를 준비하시는 분은 군수보다는 행정이 더 나아요. 왜? 행정학이 그나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영학보다는. 이거 경영학 거의 다 꽈락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장애지만 꽈락 나는 거야. 네, 60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리스크를 좀 감소하려면 오히려 행정 쪽이 난데, 근데 내년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경영학이 어려웠죠, 그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영이 쉽게 나겠죠. 그럼 군수해볼만 하지, 장애라도. 네, 그런 이제 전략이 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직렬별 채용 인원 분석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통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거의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색깔이 있어가지고 안 돼서 프린트를 못 해드렸거든요. 21년도에 보시면 지금 차량이 1,15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통신도 879명을 모집했고요. 참고로 여기 2021년도에 있는 1,156명은요. 그 전년도에 응시 인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응시 인원만큼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뽑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줄고 있죠. 그때 차량이 거의 합격 점수 거의 40점대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인원이 확 줄면서 지금은 컷이 거의 그래도 한 70점대 후반까지는 가야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모집 인원 중에서는 지금 차량이 제일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행정, 그 다음에 군수, 통신, 뭐 전산, 차량 이런 저기 그 군사 정보 쪽이 조금 많이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군수부터 볼게요. 2019년도에 이제 전체 207명, 그 다음에 20년도에 480명, 그 다음에 21년도에 564명, 그 다음에 522명, 590명 늘었죠. 23년도에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4,000명대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 구급은 590명 확 늘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죠? 7급이에요. 참고로 여기 94명 중에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학원들이 참고로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요 7급 모집이 없었어요. 2018년도까지 2019년도에 7급을 한 명 모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4명, 그다음에 94명 모집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7급과 9급의 비중입니다. 자, 이때 어딜 더 많이 뽑았어요? 9급이 많았죠. 9급이 470명이고 7급이 몇 명이에요? 9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9급이 몇 명이에요? 245명. 확 줄었죠. 이때 처음으로 군수 합격 컷이 85점까지 올라갑니다. 85점까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94명 모집했던 뭐가 7급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277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때 우리 학원 진짜 환호성 쳤죠. 왜? 제가 20년도부터 대부분 학원에 오면 뭐를 시켰어요? 7급을 준비시켰습니다. 왜? 7급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로 9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66명이 우리 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270명 중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60명인가? 여기가 66명, 여기가 44명. 죄송합니다. 이게 44명. 죄송합니다. 정정하게. 민감해가지고 94명 중에 44명, 이때 거의 60명 정도 내가 알기로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수원 들어왔을 때 그 조에 전부 다 우리 학원끼리 조하고 막, 그치? 응. 네, 그 정도로 많이 합격을 했었죠. 네,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7급이 22명으로 줄었죠. 이유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270명을 뽑아서 해놨더니 이게 실질적인 7급의 그 역량이 될 만큼의 근무 능력을 발휘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군인들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 경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12명밖에 모집 안 했죠. 그렇지만 평균 경쟁률 합격 컷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면 9급에서 7급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만에 행정학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합격생 중에 일반 행정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합격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영이 쉬웠어요. 그게 또. 경영이 어려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또 여기서 일반 행정 때 넘어온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변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일단 7급을 준비하다가 이제 여기 모집 공고 언제? 4월달에 뜨면 그때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떤 게 많을지 몰라. 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격 컷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는 라인이에요. 지금 60점대에서 대충 한 70점대까지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한번 여기 보면 22년도 9급이 확 올라간 게 아까 모집 인원이 409명에서 27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70명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 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점수가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경쟁률도 지금 육군 같은 경우에 25대 합쳐서 84네요. 85라고 했는데 84로 네, 그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해병대 같은 경우 해병대죠. 갑자기 해병대가 저기 보면 85.33까지 올라갑니다. 네, 85점대까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집 인원이 확 느니까 다시 떨어졌죠. 해병대 68까지 떨어졌고, 육군이 74, 공군이 80, 해군이 82까지. 이거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어서 그랬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높지가 않죠.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16.2대 1, 올해 같은 경우에도 8.7대 1이었죠. 합격 점수는 올해는 68점, 해병대가 64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학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모집 공고가 뜨게 되면 그 4월 달까지 모의고사 평균 점수들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이제 관리반은 일태 보잖아요, 그죠? 그 미리 테스트 가지고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곳에 예를 들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해병대 예전에 뭐 2명, 3명 뽑는데 우리가 한 10명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저기 관리반 선생님하고 저랑 상담을 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본인은 육군, 본인은 해병대.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실 분은 조용히 불러요. 네.
몰래 가야 되잖아. 몰래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본인만 가세요. 그래서 몰래 한 명만 쓰게 해요. 한 2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참고로 이 해병대도 원래는요 군수가 없었어요. 19년대 처음 모집한 거예요, 군수를. 그 전까지 행정에서 통합체육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모집된 것 중에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이름 얘기하지 말라서 얘기 안 할래요. 하여튼 김포에 가신 분들은 다 우리 학원 출신이었어요. 네, 우리 학원 출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해병대는 근무지가 정확히 4군데 정도입니다. 육군보다 오히려 심플해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포항? 네, 포항. 그 다음에 김포. 사령부가 어디 있죠?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있어요. 가끔가다 해병대 그럼 저기 연평도나 백령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주예요. 제주도. 그래서 참고로 2019년에 합격하신 분이 2분 뽑았는데 1등이 우리 학원에 있던 여자분이셨고 2등 하신 분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그 남자분은 제주도로 가셨고요. 1등한 이분은 지금 김포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1등은 화성, 우리 학원이 4등 한 친구가 지금 김포로 갔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분은 화성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2등까지인가? 하여튼 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김포로 가셨고, 좀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로? 네, 제주도. 근데 제주도 가신 분들도 실망할 게 아닌 게 정말 좋대요. 정말 좋답니다. 시설도 좋고 한 2, 3년 갔다 와도 괜찮다, 재밌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군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 해병대 절대 출신 아니에요. 제 키를 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 보고 살아야지. 그럼 어디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양구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죠? 맞나? 하여튼 어찌됐건 그 양구 가느니 차라리 제주도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어찌됐건 하여튼 점수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공군이 77인데 해병대 몇 점이에요? 64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거의 성적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제 넣어요. 한두 명씩 넣어서 꼭 합격을 시킵니다. 네, 한 명을 뽑아도 우리 붙였어요. 네, 진짜 붙였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붙였어요. 하여튼 합격생은 다 우리 학원 학생입니다. 진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7급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보통 62점, 그 다음에 60점. 근데 이때 올라가죠. 점수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찌 됐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보겠습니다. 행정이 지금 이제 337명, 근데 614명, 879명, 658명, 그 다음에 441명, 388명 모집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22년도에 이제 7급 비중이 높아졌죠. 근데 저는 행정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7급은 경제학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을 제 시간에 못 풀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이제 합격 점수가 좀 낮거든요. 행정 9급에 비해서 행정 7급이 되게 점수 낮아요.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학 점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식이 좀 있어서 제 시간에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전공자들도 조금 시간을 한다. 그래서 시간 배정을 좀 잘해서 경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 풀어도 요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합격 컷이 높죠. 대부분 다 지금 일단 국방부는 거의 90점, 86점대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해병대하고 육군이 가끔가다 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 공군이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지금 해병대가 이제 가끔 비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병대도 약간 퐁당퐁당해요. 여기 65점 믿고 시험 봤다 그 다음에 81점 올라가죠. 그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볼 때 이게 전년도 거만 봐. 전년도 거만 봐요. 여기 거만 보거든. 그러니까 69점? 해볼만 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왜 85점 올라가죠? 그럼 내 점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점 나오니까 해병대 85점 갈 바에야 육군이나 공군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떨어지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퐁당퐁당은 좀 그렇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정해드릴 거예요. 만약 행정을 하시더라도 올해는 빌까 안 빌까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군을 정할 때 이제 요걸 참고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면 수험생들이 그 전년도 거만 봐요. 전년도 거만
전혀 높구만. 근데 이게 행정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20년도하고 22년도에 보면 점수가 낮았죠.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경쟁률 필요 없어. 여기 보면 경쟁률 국방부 167.8대 1인데 뭐 경쟁률 뭐가 필요해? 점수 78인데 내가 78을 못 맞겠어? 대충 5개 틀리면 되는데 5개 몇 점이에요? 8점이잖아. 그죠? 통과되는데 뭐하러 내가 고민해? 시험 보지? 점수가 중요하지. 딱 시험 봤을 때 그 다음에 몇 점이에요? 90점으로 올라가죠. 이게 행정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20년도와 22년도는 행정하기 엄청 어려웠어요. 욕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고요. 그 어렵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렵다 그러면 난이도를 얘기하는데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뢰도와 타당성을 얘기하는데 신뢰도와 타당성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노량진이나 이런 수험가에서 봤던 책에서 나와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교과서가 바뀌었대요. 대학교.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책에서. 그러니까 일반 수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특히 학설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약간 변수들이 많아서 정말 전략이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공부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직 같은 경우에 아시죠? 정보사회로 이거 나중에 얘기하야지. 하여튼 어찌 됐건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국방부 가시려면 제가 볼 때 행정 쪽은 3개 이상, 3개 정도예요. 3개. 그리고 육해 공부는 4개. 과목당. 그 정도 틀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인데요. 7급 합격선은 이 편차 너무 커요. 사실 국방부나 이쪽은 되게 80점대 맞아야 되는데 육군은 좀 떨어지죠. 대부분 6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해군은 모집이 별로 없었고 공군이 대충 7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7급이지만 일단 국방부 쪽은 좀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공군, 그 다음에 육군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군사정보 기술정보인데요. 네, 여기는 저는 결론적인 거는 일단 7급을 많이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7급 많이 준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결론적인 거는 정보사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이 요번에 9급하고 7급 중에 어디가 더 어려웠어요? 9급이 어렵습니다. 군수 7급하고 9급 중에 경영하기 어디가 더 어려웠어요? 9급이 더 어려웠어요. 이게 시험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하고 절대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건 9급 이거 7급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말 문제 내신 분들은 철저하게 내시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보면은 그 정보사회론이랑 과목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심리학에서 점수를 커버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결론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시험 과목이 국어, 정보사회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이죠, 그죠? 그럼 저희 합격자애들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대부분 정보사회론보다는 국어나 국가정보학에서 고득점을 맞도록 노력했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정보사회론은 사실 범위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앙대 미디어과 교수님이 그 파트에서 내셨어요. 이 참고로 정보사회론은 4파트예요. 4파트. 첫 번째 미디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기본 이론들, 그 다음에 사회 자본론적인 거 이렇게 4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신기술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네트워크 쪽이었는데 지금 미디어 쪽으로 가버렸어요. 미디어 쪽으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연대 쪽에서 계신 미디어 쪽에 관련된 책에서 나왔었고 오늘은 중앙대 쪽에 있는 교수님이 쓴 자기 책에서 논문집하고 하여튼 어찌됐건 거기서 내셨습니다. 네, 똑같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문까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건 수험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얇은 책 보시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책을 보되 한 번 보실 때 깊게 보셔야 돼. 왜?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거든. 진짜 똑같이 나와요. 열받게. 그러니까 봤는데 이게 아리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 때 정확하게 보고 다양하게 넓게 봐야 돼. 좀 어렵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에 투여하는 시간에 차라리 국어나 국가정보학에 투여해서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심리학이 좀 더 쉬워요. 또 우리 학원 워낙 심리학 선생님 강의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 잘 따라오시면 네,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책은 얇죠. 서정감 제일 얇습니다. 근데 그 책만 잘 보셔도 거의 8, 9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점수를 보게 되면 이게 7급이거든요. 지금 육군 같은 경우 이번에 6.7대 66점이었고요. 공군이 11.4대 1에 71.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 국방부가 나눠서 봤죠. 요번에 작년 같이 봤고 그 전도 쪼개서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17.8대 1에 74였고 합참이 1명 모집했는데 54명이 지원했죠. 그래서 54대 1이었고 합격 점수 71이었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합참이도 조금 뽑았는데 점수가 낮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군이 71, 11.4대 1에 네, 71이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 지금 66이니까 사실 육군을 가셔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가시면 대부분 이제 보안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새로 편성이 되게 되면 행정하고 군수랑 정보가 한 세트로 가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뭐 정보사료 때문에 뭐 교정주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커뮤니티에 글쎄요,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경쟁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9대 1. 네, 지금 수요로 따지면 대충 한 3분의 1까지 준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보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업무량이라든가 전체를 봤을 때는 정보직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9급입니다. 9급은 더 떨어지죠. 지금 거의 다 지금 60점 되죠. 그죠? 경쟁률도 보시면 지금 7대1, 6대1, 4대1, 2.5대1, 해병대 2.5대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만 이제 모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특히 군사정보, 그러니까 국방부는 주로 기술정보를 많이 뽑거든요. 군정보다는 기정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좀 경쟁이 높았는데 어찌됐건 점수가 다 6점대. 이 이유가 뭐예요? 정보사 이런 거 다 꽈랑났어요, 이번에. 네, 다 꽈랑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이걸 잡기 위해서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꼭 합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을 때는 이제 정사로인 10월 때, 그러니까 78, 76, 7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합격 컷을 보면 대부분 어디예요? 70점대, 60점대 걸려 있죠. 그죠? 이 그래프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60점대부터 한 70점대 중반까지인데 대충 한 70점 정도 보고 공부하시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행정은 대충 80점 보고 하셔야 돼요. 82 정도 보고 하셔야 되고 군수는 한 70점 중반 정도까지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난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정보직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이따 할게요.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신인데요. 통신도 보면은 이제 뭐 104명, 106명, 157명, 417명, 538명, 314명, 157명 줄었죠. 그러니까 많이 뽑다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나머지 다른 직렬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통신이 보면 점수가 낮죠. 해볼만 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 40점대였어요. 육군은 거의.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 이제 60점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 포석되어 있는 이 그래프상을 보면 대부분 60점대에서 40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갭이에요, 갭. 갭이 크면은 내가 군을 잘 선택하면 내 점수가 낮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 볼 때 그걸 같이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쟁률을 하고 합격 컷인데 여기 보시면 육군은 지금 계속 40점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그 때문에 해볼만 해요. 근데 이 통신을 대부분 이제 그 기술 직군 중에서는 통신이 제일 쉽다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컷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에 상담 받으시면 통신직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많이 모집하고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이 전자공학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저는 약하다. 통신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군사적으로 가세요. 네,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럼 차량도 좀 더 보시면 컷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오서 요번에 제가 상담한 분이 유도무기가고 있는데 총포하고 거의 40점이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넣으면 어떨까요? 만약 이럴 수 있지. 원서 접수할 때 내가 공부를 처음 하는 분이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군무원 자 한번 시험 볼까라고 하면 넣어볼만 해요. 왜? 찍을 거니까. 네, 운으로 40점 넣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 볼 건 아니에요. 왜? 거기는 이제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인데 아까 전자공학 어렵다 그랬죠? 기계공학이 한 과목이 아니더라고. 실질적으로는 3역학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한 분이 못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전공자들 중에서 정말 거기 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면 되도록 유도무기나 총포 쪽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이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직렬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아하는 직렬이고요. 일단 21년도에 처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군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안 관련된 법령들이 계속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배워 놓으셔도 좋고 나중에 근무하셔도 이거 얘기하면 되나? 스카웃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기업 쪽에서. 그래서 많이 그것 때문에 권하는 건 아닙니다. 군무원 좋아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네, 업무도 좋고 되게, 네, 사이버 작전사람 좋고, 밥도 맛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다 좋은데, 어찌됐건, 여기를 많이 권한이 뭐냐면, 전산보다는 사이버가 낫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전산은 일단 공무원 시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컷이 높아요. 근데 사이버는 모집 인원은 조금 적지만 컷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목도 약간 수월해요. 그래서 사이버를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사이버 작전사람 들어가시면 교육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싼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군무원들이 직접 1000만 원 내요. 돈 없는 사람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그 돈 내고 받습니다. 왜? 중간에 도망갈까봐. 좋은 교육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봐 돈 내고 받고 그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끝나면. 그 정도로 교육도 많고 일단 근무 환경도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생각해볼 만한 곳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컷은 대충 육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점대였고요. 50점, 60점, 68점까지 간 적도 있죠. 대부분 50점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 대부분 60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7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근데 국방부는 달라요. 지금 74, 77, 72, 72, 77 요게 대충 보면 전산직 합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육군만 비교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산 합격 컷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산이 지금 76, 78, 80, 74죠. 그죠? 올해 좀 어려워서 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거의 80점대까지 가셔야 되는데 요거 전산보다는 일단은 사이버 쪽을 좀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네, 이 빨간 게 지금 전산이고요. 파란 게 사이버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쪽이 보시면 지금 이게 육군 기준입니다. 21년도 때 83명 모집했는데 2.9대 1이었고 합격 컷은 66. 그 다음에 여기는 64명에 8.7대 1이었고 74.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낮아요? 네, 사이버가 더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근무 환경은 뭐 전산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사이버 작전사랑 있는 걸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뭐 식당이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아니요 이거 자를게요. 제가 동영상 자를 겁니다.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네, 지금 방첩사에 들어가서 눈치 보고 근무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살인 사건이 그 주차장에 난 거죠. 네, 그래도 사이버사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입니다.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차량하고 전차랑 좀 있어요. 같이 봐야 되는데 전차는 되도록이면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궤도 관련된 일을 했거나 좀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전차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상담할 때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차량이 많이 모집할 때 되게 좋았는데 컷이 되게 올라갔어요. 지금 79, 73
물론 육군이나 가끔 이제 공군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모집 인원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70점 이상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한 5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24년도 각 군별 이제 수석 합격자 나왔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군수 1등이 저희 학원 나왔죠. 그 1등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무지를 보면 알아요. 네, 작년 1등 하신 분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군수도 서울 가요. 네,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군사정보 지금 육군 군사정보 9급, 해군 군사정보 9급, 공군 군사정보 9급이 다 수석이 우리 학원 나왔습니다. 네, 육군은 안 되죠. 이게 편집하겠습니다. 이것 그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 군수도 요번에 저희가 수석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 학원이 자꾸 우리 학원을 모 선생님이 자꾸 우리 학원 합격생 없다고 합격생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려고. 저는 요것도 자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자를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합격자 영상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 수기 그래서 정보 쪽으로 찍은 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학원을 많이 너무 까가지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너무 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하여튼 어찌됐건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든 거고요. 자, 어찌됐건 하여튼 뭐 저희가 합격생이나 뭐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 없는 학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금 우리 학원 일단 뭐 전문 교수진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선생님들 이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은행을 계속 공급하죠. 특히 관리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침 9시부터 테스트 보고 있죠. 지금 국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공 과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조금 나가면 이제 전공 과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일 테스트 보고 있고 나중에 되면 이제 주평가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월평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봤죠, 시험. 그러니까 월평가 보게 될 거고 그 성적은 저희가 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적 가지고 언제 4월 달에 모집 공고가 뜨면 그 본인 성적 보고 조용히 불러서 해병대 갈지 공군 갈지 국방부 갈지 모집 인원 대비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불러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적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합격 보장 관리는 이제 뭐 합격 로드맵이 워낙 있기 때문에 대충 성적 보면 알아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요 정도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맞춤지도,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아까 뭐에 결정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면접이다. 그래서 면접은 거의 요번에도 거의 9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일부 직렬은 거의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믿고 따라오시면 네, 합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무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되는 거죠. 상담, 학습, 평가, 면접까지 모든 게 될 수 있는 학원이 저희 GWP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실강 구성이 되어 있고 반복 학습이 온라인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한 내용들은 지금 다 온라인에 다시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에 인강을 보면서 기본 수업을 실강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면 이제 그 커리에 따라 저희가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강화를 해서 계속 문제가 계속 공급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예전에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휴강이 없습니다. 저희 나중에는 시험 가까이 오면 제가 모의고사를 또 봐요. 하루에 3번씩 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안 오시면 만약 경영 선생님 안 오셨다 그러면은 그때 경영학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예를 들어 심리학 선생님 가끔 휴강하시죠. 그때 애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그날 가서 심리학 시험을 보던 아니면 정보사 이론과 국가정보 같이 해가지고 국어 같이 해서 이제 전체 모의고사를 보던 해서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던 뭘 보던 해서 네,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시험 엄청 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과정은 이제 출발점 단계로 해서 이제 국어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 그러니까 직렬 선정, 근데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론 학습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론 학습 중이죠. 이게 언제까지?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주로 용어 정리라든가 개념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해서 1, 2, 3월 3개월 동안은 심학습이라고 해서 개념에 대한 암기 플러스 기출 문제 풉니다. 개념에 대한 암기라는 건 요약 강의 다시 할 거고 거기에 따른 기출 문제 풀어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무원은 기출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전 단계인 4월, 5월, 6월에는 변형 문제를 푸실 거예요.
변형 문제를 그걸 뭐로? 진도별로 푸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동형 문제를 풉니다. 동형은 동일한 형태의 전범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매월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건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심화 단계나 실전 단계 가게 되면 매주 선생님 평가를 볼 거예요. 지금도 국어 같은 게 매일 선생님 자료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 자료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주평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 시험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평가 볼 거고, 네, 과목별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게 다르시지만 어찌됐건 평가는 계속 주평가가 됐던 뭐가 됐든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는 게 있고 학원에서 보는 평가 있고 이게 그게 운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합격한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조합해 보면 이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믿음, 자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자신감. 일단 뭐 지도를 선택하셨으면 일단 합격이 한 60, 70% 된 거고요. 아닌가? 어찌됐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드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자신감. 네, 자신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렇잖아. 같이 뭐 직장 생활 하던 분들은 쟤는 잘 돈 벌고 있는데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소외감 들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네,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행동. 그러니까 무조건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목표 세우셨으면 목표 달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서 하나하나 만족감을 느끼시면 일단 생각이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생각이 없으셔야 돼.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되는데 이러면 될까? 이러다 오늘 공부 많이 했으니까 뭐 오늘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냥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선생님들이 질문한다 뭐라고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질문하시게 되면 질문하기 전에 본인이 뭘 하죠? 생각을 해요. 이거 물어보면 쪽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본다고, 그죠? 선생님 설명하잖아, 그지? 선생님 이거 이런데 어떤가요? 설명하죠? 그럼 2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죠. 3회독입니다. 와서 한번 보잖아. 4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던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담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이나 저한테 오세요. 또 저희 관리원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상담받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다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본인들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본인 합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합격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요. 지금 우리 다톡방에 가면 지금 합격하신 분들 다 다톡방에 들어서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가 와서 뭐 면직하는 사람 많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생기면 항상 어디? 학원에 물어보세요. 저희 면접생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답을 줘. 네, 그래서 하여튼 질문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한 믿음, 그걸 실천에 옮기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본인들이 해결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학원과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물어보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 뭐 저희 이용하시고 있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군무원 합격의 꿈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거의 1시간 반을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무원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렬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렬에 따른 학습 방법을 찾고 그 학습 방법에 따른 정확한 공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필기도 중요하지만 면접 중요하기 때문에 둘 합쳐서 또 뭐까지 근무지가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무지 결정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 마지막까지 면접까지 고득점을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도표 오셨는데 전부 다 붙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 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잘 믿고 따라오시면 모두 다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육군 군사정보 뒷7급 신성결입니다. 군사정보 7급 합격자 도옥형입니다. 저는 박소민이라고 합니다. 네, 군수직 9급에 합격하게 된 박강민이라고 합니다. 군사정보 현재 최종 합격자 남궁록입니다. 저는 70.67로 합격하였습니다. 국어와 국정학으로 점수를 다 커버를 해야 되고 마지막 정보사회로는 현재 학원 교수님 커리큘럼 따라가면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해병대 군수 9급 합격자 오형택입니다. 육군 군수 9급에 합격한 저는 육군 군사정보직 9급에 공부한 김태민입니다. 군사정보 7급에 붙게 된 하병민입니다.